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3회 주택관리법규, 관계법규 동의무사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1강입니다. 3강에 걸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강입니다. 건축법령상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굉장히 오랜만에 봤죠.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근데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짚어줘야 되겠죠. 원래 이거보다는 뭐가 더 잘 나오냐니까 둘 이상 필지 묶어서 하나로 하는 거 있죠. 둘 이상 필지 묶어서 하나로 하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 둘 이상 필지 묶어가지고 둘 이상 필지를 갖다가 하나의 대지로, 하나의 대지.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이거 있었죠. 이거 6가지 경우가 있는데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6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죠. 이게 두 필지가 있다. 두 필지가 있는데 건물을 갖다 어떻게 졌다? 양쪽에다 걸쳐서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건물을 걸쳐서 지을 때는 전체를 몇 개로 본다? 전체를 한 개로 본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둘 이상 필지 하나의 대지에 대한 예가 되겠습니다. 모두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또 하나 예외죠. 뭐냐면 하나 이상 필지 일부,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갖다가 한 개 대지로 하는 거예요. 한 개 대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든 하나든 그 일부를 한 개 대지로 하는 겁니다. 자, 모두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 1번은 1, 2, 3, 4, 5, 1, 2, 3, 4는 다 들어있는데 5번은 읽어보니까 하나 이상 필지 일부에 대해서 하천법에 의한 하천 전용 허가받은 부분 토지, 그 허가받은 부분 토지, 이것은 전혀 들어있지 않죠. 하천 점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겁니다. 5번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나중에 뭐 받을 때, 사용 승인 받을 때, 나눌 것을 조건으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나눌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할 때, 이럴 경우에 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만약에 하나 이상 필지니까 하나도 괜찮죠. 하나를 예를 들고 하나다. 여기다 건물 지었어요. 여기다 건물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사 다 끝났으니까 사용 승인 받겠죠. 사용 승인 받을 때 그때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필지를 갖다가 또는 둘 이상 필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요 부분만 넣는다. 요 일부만 하나의 대지로 봐주겠다. 그것이 바로 5번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여기 둘 이상 필지 하나 대지는 반대로 6번에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나중에 뭐 받을 때, 사용 승인 받을 때, 그때 뭐 할 것을 조건으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나오죠. 합칠 것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거죠. 만약에 두 이상 필지가 있다, 두 필지가 있다 봅시다. 여기 한 필지 있고 여기 한 필지인데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이쪽까지 다 합치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도 합치기 때문에 이쪽까지도 그래가지고 건축허를 내주니까 이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겠죠. 이런 얘기가 바로 이 6번 이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할 것을 조건으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여기 뭐 할 것을 조건으로 나눌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여기는 이 A 대지하고 B 대지하고 뭐가 같아야 된다라고 조건이 분야하니까 소유권이 같을 거 이 말이 꼭 들어가죠. 소유권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1, 2, 3, 4를 간단히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인데 특별히 거기 1번에 보니까 도시공객설이 일부 있단 말이죠. 그건 일부를 갖다 하나 대지를 보겠다. 별건 아니에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설명드려 볼게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설명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은 뭐냐? 여기 이제 만약에 두 필지가 있다. 그 일부. 요 일부가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도시계 시설이 들어가죠. 도시계 시설. 그래서 도시 공객설이 들어간단 말이죠. 일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공도서관이 들어간다. 공공도서관이 들어간다. 그러면 두 필지의 일부지만 두 필지의 일부 이것도 한 개 대지로 봐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또나 2번은 제가 예를 많이 들었어요. 즉 농지법상 농지전형이죠. 자,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가 두 필지가 있다. 그 농지는 뭐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농사 짓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여기 앞에 뭐가 생기니까 큰 도로가 생기니까 좋은 도로가 이렇게 포장도로가 생기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를 갖다가 이 필지 일부, 이 필지 일부 이렇게 일부를 갖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불도저를 밀고 여기다가 흙을 잘 메꾼 다음에 여기다 창고 같은 걸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요 부분만 어떻게 한다? 요 부분만 한 개 대지를 본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여긴 더 이상 농사 안 짓잖아요. 이렇게 농사 안 짓는다. 농사 짓는다는 것을 뭐라 하냐면 농지법상 농업 경영한다. 그래요. 농업 경영한다. 근데 농사 안 짓으니까 농사 짓던 걸 아닌 걸로 변경하는 걸 농지 전형이다. 그래. 이걸 농지 전형이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면 농지 전형된 이 부분을 한 개 대지로 본다. 그런 얘기죠. 요즘 뭐 부동산 그 투기에 있어서 농지법상 위반이 많죠. 처음에 농지를 했다가 전용해가 쓰는 거니까 그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이 일부를 갖다가 한 개 대지로 본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 1번은 이 정도 해설하고 마치고요. 자, 2번 갑시다. 건축협정. 굉장히 중요하죠. 떠오르는 문제죠. 최근에 중개사에서 많이 나왔고 우리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협정 굉장히 떠오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은 굉장히 그 고전적인 문제라고 치면 2번은 현재 항상 떠오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맞는 대로 이제 대답하라. 알고 있는 대로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 1번입니다. 해당 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자, 지상권자도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소유자,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 소유자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합의했어요. 근데 지상권자가 나도 껴주시오 그랬단 말이죠. 우습게 알고. 이때는 지상권자도 합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전원 합의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도 전원 합의해줘야 돼요. 이 전원 속에는 누구 들어간다? 지상권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틀렸다. 다 합의 봐야 돼요. 그게 100%예요. 그래서 어렵죠. 두 번째,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 신고에 걸쳤다. 이때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정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했냐? 이겁니다. 협정 체결 예정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협정 체결인데 여기는 A시 관할이고 여기는 B시 관할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둘 이상 시군구에 걸쳤단 말이죠. 이때는 어느 시장한테 가냐 하니까 A시와 B시의 상급기관인 시도지사한테 인가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어디가 반 넘었죠? B시죠? 이 과반이 넘는 B시장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과반이 넘는 것, 거기 토지 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협정권자한테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도지사가 아니라 과반이 넘는 곳을 관할하는 건축 협정권자한테 인가를 받는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토지의 과반이 넘는 협정권자한테 협정 인가권자한테 인가받습니다. 자, 그러면 인가권자를 적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협정 인가권자 누군가 협정 인가권자를 갖다가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협정 인가권자. 협정 인가권자는 누구냐면 협정 인가권자 누구냐면 시도지사.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냐 하니까
시장, 군수청장, 시도의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한테 인가받아요. 이것이 인가권자예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어요. 인가권자를 누구라 부르냐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틀렸죠? 답은 간단했습니다. 인가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시도의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인가받는 거예요. 어쨌든 과반이 속하는 여기서는 비시장한테 받으면 되겠네. 네, 받게 되는 겁니다.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 인가권자에 받는다. 시도의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경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역시 건축협정 인가권자한테 어떻게 하냐. 인가를 해야 됩니다. 인가. 신고가 아니라 인가입니다.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주의할 게 뭐냐면, 거기에 과반수 도입한다. 그건 아니고. 여기 두 가지 틀렸습니다. 3번은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도입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협정 거기 인가권자한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받습니다. 변경도 인가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 할 때는 100% 동의죠. 근데 변경할 때는 동의가 안 나오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면 되고, 그 대신 인가받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가 아니라 인가받습니다. 변경도 인가받습니다. 틀렸고. 네 번째, 폐지. 중요하죠. 폐지가 맞습니다. 하다가 그만둘 때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받는다.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받아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협정권자 인가받습니다. 건축협정권자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4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전원 합의, 폐지는 과반수입니다. 시작은 전원 합의, 폐지는 과반수. 꼭 외우셔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왜 틀렸는가? 건축협정 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 체결자 모임이에요. 토지 소유자, 건축자 모임입니다. 협정 체결자 모임이 건축협정 운영회입니다.를 설립하려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협정 운영회 대표자를 뽑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건축협정 인권자 인가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럴듯한데 뭐가 틀렸냐. 이거 협정 운영회는 인가받는 게 아니에요. 신고하면 돼요. 그냥 누구한테 신고한다? 인가권자한테 신고하는 겁니다. 협정 운영회는 신고한다. 그래서 건축협정 자체가 인가받는 것이 그 모임, 협정 체결자 사람들 모임은 신고하는 거예요. 인가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2번은 4번이 되겠고, 4번이 되고,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대로 꼭 알고 있기 바랍니다. 혹시 협정 나오면 이 중에서 서너 개는 꼭 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어서 문제 3번 가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또 우리도 나올 수 있고, 특별히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이런 스타일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보겠습니다. 건축법률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 사전결정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사전결정 대상은 뭘까요? 일단 허가 대상이죠. 건축 허가 대상에 대해서 사전결정을 갖다가 받아보는 것이죠. 자, 틀린 거 1번부터 봐드리겠습니다. 1번, 사전결정 신청하는 자는 건축에 심의하고 도로교통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등을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신청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 2번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사전결정 받았어요. 통지 받았습니다. 그럼 몇 년 내에 진짜로 건축을 신청했느냐? 2년 내에 진짜로 건축을 신청해야 됩니다. 2년 내에. 만약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지 굳이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결정을 취소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사전결정효력이 상실됩니다. 왜? 2년 내 진짜로 건축을 신청하지 않을 때. 2번은 맞는 얘기고 1번, 2번 다 맞습니다. 2번은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 이제 환경평가입니다.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세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요거 주의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다. 하여야 한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하여야 한답니다. 요것이 핵심입니다. 하여야 한다. 맞고. 네 번째, 사전결정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 등도 따로 받아야 된다. 아니죠. 의제가 되죠.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제되는 거 네 가지 알고 있어야 되죠. 무엇이 의제가 되는 거 하니까 국토법상 뭐다 일단은 개발행위허가. 두 번째는 산지전용, 세 번째는 농지전용, 네 번째는 하천점용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강의할 때 개발행위허가, 즉 개가, 강아지가 산을 뛰어다녔다, 산지전용, 그리고 논을 뛰어다니고 농지전용. 그래서 목말라서 하천전용 이렇게 했었어요. 목말라서 하천을 먹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그 다음에 산지전용, 그 다음에 농지전용, 그 다음에 하천점용은 굳이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의제가 되는 거예요. 의제가 됩니다. 의제가 된다. 다만 미리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는 해야 돼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는 해야 된다. 그리고 의제됩니다. 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사전결정을 갖다가 신청받으면 허권자는 결정해서 며칠 내에 알려주냐면 7일 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줍니다. 7일 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이왕 같이 이제 세트를 외우면 좋겠네요. 7일 내에 알려주고 이렇게 의제가 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한테 물어보거든요. 의견을 제출받거든요. 협의를 받거든요. 이때 관계기관은 며칠 내에 의견 줘야 되냐면 15일 내에 의견을 줘야 됩니다. 15일 내에 의제사항 4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줘야 되고 만약에 의견을 안 냈다. 그럼 거부한 것이냐 협의가 된 걸로 보느냐 15일 내에 의견을 안 주면 그냥 협의가 된 걸로 봅니다. 어쨌든 답은 4번. 농지전용 허가는 4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의제가 된다. 15일 내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5번째는 봅시다.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을 신청하기 전에 허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 내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전결정의 용어정인데 첫째, 허가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라 허가 대상이고 두 번째, 사전결정은 꼭 해야 되느냐? 신청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된다. 신청할 수 있답니다.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나오면 항상 나올 수 있죠. 이어서 문제 4번 가겠습니다. 100분의 60인 용도지역 안에 있는 다음 같은 대지를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요거는 한 15년 된 중개사에서 15년 된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보다 굉장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한 문제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15년쯤의 중개사 문제인데 그때 당시 이 문제가 굉장히 화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첫째, 건폐율의 용어정의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건수선 개념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후퇴한 부분의 대지 면적에서 빼느냐 더하느냐를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합문제이기 때문에 이 4번을 풀면은 몇 가지를 갖다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문제 넣어봤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 그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4번. 세 가지는 아셔야 돼요. 건폐율, 그 다음에 건수선 지정, 그 다음에 면적 빼는 거 안 빼는 거. 이 세 가지 알아야 됩니다. 먼저, 건폐율 개념입니다. 건폐율은 어떻게 됩니까?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뭐다?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이제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해가지고 이제 퍼센트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것이 건폐율의 용어정이고. 다음 이제 여기 그림 봅시다. 여기 대지가 있고 가로가 몇 미터입니까? 가로가 17m죠. 일부러 계산하기 편하게끔 17m로 했습니다. 세로도 10m,
일부러 계산하기 편하게끔 10m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2m 소유노 미달입니다. 2m는 소유노 미달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2m 옆에 뭐가 있냐면 경사지가 있어요. 경사지. 이 얘기는 뭡니까? 이쪽에 경사지, 하천, 뭐 철도부지 이런 게 있으면 건물 못 짓죠. 여긴 지금 그럴 때는 어떠냐? 이 도로 반대쪽에서 도로 경계선에서 몇 미터 후퇴하죠? 소유 노만큼 후퇴하죠. 이제 4m로 후퇴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있고 이게 건선인데 여기 몇 미터 후퇴합니까? 2m로 후퇴하죠. 이렇게 되죠. 2m 후퇴하죠. 자, 그러면 이제 건물을 짓는데 이 뒤에다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건물 지을 텐데 대지 면적 계산하는 거. 자, 이거 후퇴한 거 2m 후퇴한 거 이거 대지면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대지 여기 대지에다가 집어넣는다 안 집어넣는다? 건물 짓 때 대지로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뺀다고 그랬죠? 뺍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 대지 면적 얼마나 잡냐면 이게 몇 미터죠? 이제 몇 미터 남았죠? 17에서 2 뺐으니까 혹시 10m 남았죠? 그래서 이 대지 면적 얼마냐? 100제곱미터입니다. 10 곱하기 10. 원래는 170인데 이거 뺏기고 요거 15m죠. 죄송합니다. 15m. 그래서 원래 170이어야 되는데 17, 110. 근데 2m 뺏겼으니까 150제곱미터가 되죠. 15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대지 면적. 그래서 이건 150제곱미터.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알겠죠? 자, 원래 대지 면적은 170인데 2m 후퇴한 걸 뺀다고 그러니까 150제곱미터가 되겠고. 자, 근데 이제 건폐율이 얼마냐? 여기 얼마가 주어졌냐면 100분의 60입니다. 이 100분의 60, 이것이 이제 결국 60%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 비율이 100분의 60이니까 이렇게 100분의 60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 분자가 더 작네. 여기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으니까 여기 0.6을 곱하면 되겠죠. 여기 대지 면적보다도 이 건축 면적이 작으니까 0.6을 곱하면 되겠네요. 0.6 곱하면 150 곱하기 0.6. 90인가요? 그렇게 답이 그렇게 나옵니까? 자, 90인데. 예, 맞습니다. 90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150 곱하기 0.6 하니까 90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90제곱미터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이것은 건폐율의 개념, 그 다음에 건선 긋는 거, 또 면적 빼는 거, 이걸 아셔야 풀 수 있는 문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5번 갑시다, 이제 주택법은 좀 빨리 나갈 수 있죠? 주택법 명상,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되는 부분. 첫째, 공유 부분 빼죠? 전용 면적할 때. 두 번째, 단독택의 실외 창고. 단독택이 있으면, 이게 단독택입니다. 이렇게 단독택이 되어 있으면, 이게 나무 심었어요. 여기 나무 심고, 이렇게 심었는데, 여기 바깥에 있는 창고, 요걸 얘기합니다. 이 창고는 해당되지 않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택의 실외 화장실. 이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화장실도 역시 밖에 있으면 해당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택의 외벽의 내부선을 규정하는 산지 면적. 공동택은 외벽의 중심선이 아니라 외벽의 내부선을 해가지고 전용 면적 계산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다섯 번째, 지하실. 원칙적으로 지하실은 안 들어갑니다. 지하실은 안 들어가고, 다만 예외적으로 뭐를 쓸 때만 들어가냐? 아무 소리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뭐를 쓸 때? 거실로 쓸 때만 예외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겠고, 중요하죠? 공동택에 있어서 전용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이 아니다. 외벽의 중심선은 건축 면적이죠. 외벽의 내부선입니다. 해가지고 전용 면적을 계산한다. 참고로 제일 많이 나오는 전용 면적 구미택 나온 적 있죠? 구미택은 몇 제곱미터 이하죠? 85제곱미터 이하다. 예외적으로 아주 변들이 얼마까지 가능하죠?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가능하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죠? 2, 3년 전에 나왔어요. 85, 예외 100 전용 면적. 자, 이어서 문제 6번 갑시다.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그 지문 5번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문제에서 지문 5번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지문 5번. 6번에 5번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여기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이거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또 아시되고, 또 3번도 나왔네. 작년에 여기 3번에서도 나왔네. 지문 3번, 5번에서 한 문제 한 문제씩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자, 보겠습니다. 주택법령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천천히 합시다. 버릴 게 하나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반납도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다만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경우는 법 60조 2에 따른 허가를 받는다. 즉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죠. 3세대 이상이 증가되지 않으면 그때는 리모델링 허가 받습니다. 리모델링 허가 받고 30세대 이상 증가되면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겁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그대로 맞고. 두 번째, 이건 전에 3, 4년 전쯤에 응용 문제 나온 적 있죠? 이거 3, 4년쯤에 응용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2번은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건 사업에서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 입자 모집 공고 승인청일. 다만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청일. 요거 어렵게 내느라고 요 괄호를 냈어요. 응용 문제에서. 주택조합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청일 요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어렵게 낼 때는 보통은 입자 모집 공고 승인청일인데 이후부터 언제까지 입주행자가 그 주택 및 대지 소유권 이전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개월 기간 동안 입주행자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해당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 담보권을 설정 등 행사는 안 된다. 2번은 뭐가 틀렸냐? 거기 기간이 틀렸죠? 시기는 맞아요. 입자 모집 공고 승인청일. 조합인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청일이 맞고, 언제?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날 이후 6개월이 아니라 60일. 6개월이 아니라 60일이 되겠습니다. 60일.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비슷하게 해놨어, 일부러. 60일인데, 근데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은 뭐냐? 이것도 낸 적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은 뭘 얘기할까요? 입주 가능일 통보일. 입주 가능 통보일 얘기한다라고 현재 나온 적 있습니다. 입주 가능 통보일. 언제 입주해야 된다라는 통보일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세 번째, 요거 작년에 나왔죠, 요거 나왔을 겁니다, 작년에. 예. 아마 이건 중하시 나온 것 같은데, 봅시다. 저기, 주택조합 발기인은 조합 모집 승과 수립납부터 2년이 된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때는 대통령령 전원 바에 따라서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계획을 거쳐가지고 주택조합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종결 여부. 2년 종결 여부. 앞에 2년, 밑에 종결 여부. 2년 종결 여부죠. 그래서 3번 맞고요. 네 번째, 리모델 주택조합 만드는 그 설립 요건입니다. 주택을 리모델하기 위해서는, 주택조합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 할 때는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 이상 결의 및 각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를 갖다가 증명 서류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시장, 군수장 인가받습니다. 맞습니다. 단지 전체. 단지 전체는 앞에 3분의 2, 뒤에 과반수입니다. 단지 전체는 앞에 3분의 2, 뒤에 과반수인데, 그런데 한동만 할 때는 단지 전체 말고 한동만 할 때는 3분의 2입니다. 한동만 할 때는 3분의 2 결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다섯 번째, 이것도 작년에 나왔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을 인가받는 자는 해당 주택권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 권원 및 해당 주택권 대지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다. 권원은 80% 이상, 소유권은 15%. 이거 객관식으로 따로 독립적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3번은 아마 주관식 나온 것 같고 5번은 객관식 나온 것 같으세요. 작년에도 이 문제 풀고 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버릴 게 하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합 문제니까. 이어서 7번 갑시다. 주택법률상 등록사업자 요건하고 사업계획 승인 요건이다. 가장 맞는 것은 일부러 가성비에서 한 문제를 통해서 두 개를 공부하는 겁니다. 보니까 등록사업자 등록 요건, 사업계획 승인 요건. 먼저 봅시다.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는 단독택할 때는 기준이 30%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가장 많은 거로 봅니다. 원래
단독택은 30% 이상이죠. 근데 이것처럼 묶어서 할 때는 몇 호 이상이죠? 50% 이상입니다. 50% 이상. 그래서 틀렸고 다 중요한 것만 넣어놨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공동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대상이다. 세대수 증가는 30세대 이상일 때,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성 받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세 번째,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택지개발 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장관이 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국토교통장관이다. 택지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국토교통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맞긴 맞습니다. 근데 앞에 면적이 틀렸어요.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얼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평. 3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30만 제곱미터. 그래서 3번도 틀렸다. 네 번째. 이것이 맞는데, 이것이 4번인데, 도시형 생활택 중에서 단정 다세대택은 세대별 주거 면적이 30m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일 때는 기준이 50세대가 바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30세대가 아니라 이럴 때는 50세대다. 4번이 맞습니다. 4번. 좀 어렵지만. 이건 또 뭐도 똑같으냐? 단정 연립택도 똑같습니다. 단정 다세대뿐만 아니라 단정 연립도 이럴 때 사업계획 승인인데 50세대 이상입니다. 좀 문제가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5번은 거저주는 거죠. 이건 다 알고 있죠. 주택권 사업자가 등록할 때는 자본금 얼마? 3억 원. 개인은 자산평 가격이 5억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6억 원이죠. 6억 원이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 3억 원, 6억 원이죠. 5억 원이 아니라. 그러면 한번 여쭤봅시다. 이 주택권 사업 등록사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합니까? 3억 원, 5억 원, 3억 원, 6억 원 들고 누구한테 등록하는 겁니까? 그 대답하고 넘어갑시다. 국토교통부장관이죠. 예. 국토교통부장한테 등록하는 겁니다. 시도에서 아닙니다. 시군구청장 아닙니다. 이어서 문제 8번 가겠습니다. 주택법령상 사업체는 당해 주택을 공급한 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목금을 설정하거나 압류, 감리 등을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에 부기해야 그 시기로 알맞은 것은 팔아먹지 마. 그러니까 팔거나 저장 같은 거 잡지 말라고 부기등기해 놓습니다. 그 부기등기인데 뭐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에 부기하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여기 대지에 대해서 부기등기하는 겁니까? 일단 그부터 하셔야 돼요. 주택에 대해서 부기등기하는 겁니까? 8번 읽어보니까 대지에 대하여 이렇게 나죠. 주택법상 사업체는 당해주택 건설 대지에 대해서 대지는 언제 그러면 이 부기등기하게 되냐? 이게 넘기면 안 된다고, 저당자면 안 된다고 부기등기하게 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때는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게 되고, 다음 주택은 여기 주택 문제는 안 나왔지만 주택은 언제 부기등기해야 될까요? 주택은 5번에 있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는 겁니다. 5번에 둘 다 잘 나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 이렇게 외우시라고 해놨습니다. 답은 4번이고 5번은 주택을 부기등기할 때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입니다. 다음 중 투기할지구 지역 및 해제 가능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작년은 조정대상 지역 나왔죠. 자,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할지구의 다른 점은 일단 주체가 다르죠. 투기할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은 뭐 맞는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됩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도 아셔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입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하나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작년에 조정대상 지역 국토교통부 장관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시도사가 나왔거든요. 시도사. 틀린 거죠. 자, 틀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투기할지구. 여기는 두 개 다 됩니다. 두 개 다.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이제 시도사는, 그러니까
국토교통장관은 주거정책심의를 거치고 시도자는 시도에 두는 주거정책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거쳐가지고 일정한 지역,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죠. 투기관리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번은 맞고요. 맞는 걸로 하고 2번 투기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의사, 시장구 순장으로부터 지역 해제를 요청받은 이제 거기가 투기관리구역인데 거기에 해당 지역의 시도의사, 시장, 군수청장이 아이고 우리 동네 좀 해제시켜줘라고 요청을 했어요. 누구한테? 지정권자인 국토교통장관 또는 시도의사한테 요청하면 며칠 내? 40일 내 주거정책심의심을 거친 다음에 투기관리지구 지정 해제비를 결정해서 그 투기관리지구 관할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심의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잘 알고 있죠? 이건 40일 맞고 세 번째 위 이의 경우 통과됐단 말이죠. 투기관리지구를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역의 시도의사, 시장구 순장은 계속하겠다. 계속 투기관리지구다. 그러면 이 시도의사, 시장구 순장은 좀 열받죠. 풀어달라면 안 풀어주고 계속 가니까. 그럴 때는 그 결정을 통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사이로 같은 해당 지역의 투기관리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라고 되는데 이때는 60일이 아니죠. 몇 개월 다시 같은 사이로 귀찮게 하면 안 됩니까? 6개월이거든요. 6개월. 그래서 답은 3번이 됐습니다. 3번. 비슷한 문제가 재작년이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작년이가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6개월 요거. 6개월 뭐 어떻게 한다? 귀찮게 하면 안 된다. 요거 6개월. 답은 3번. 네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죠. 국토교통장관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회의를 수집해서 지정의 개정 여부를 재검토했거든요. 이번에 개정되기를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반기로 되죠. 반기마다. 이건 굉장히 아셔야 돼, 이건. 답은 4번은 맞다. 그래서 반기마다 재검토는 저는 1년마다인데 반기마다 재검토합니다. 또 반기마다 재검토는 또 뭐도 새로 들어갔냐? 반기마다 재검토 뭐도 새로 들어갔냐 하니까 조정대상 지역도 반기마다 재검토가 새로 들어갔어요.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개념된 걸 갖다가 반영해서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관리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는 미리 시도의사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맞죠? 그러면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 1강을 하고 쉬었다가 공동국대 갈법부터 2강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2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